국민에게만 빚을 지라고 강요할 수는 국가와 국민이 같이 빚을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재정을 잘 관리해와 설마 이렇게 꼼수까지 사용하겠는가? 그럼 도대체 21대 국회는 대안 없이 장애투쟁하고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상대방을 그냥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선거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선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4.15 총선 표심을 가를 이슈를 대전시당 위원장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당 조승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정말로 그 미중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현재 방역과 관련된 바이러스하고의 전투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또 어려움이 또 워낙 또 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이 상황이 단순하게 방역 대책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도 돼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선거로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또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그 이슈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요? 유권 여당을 대표하는 우리 조승래 위원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 현재 정부의 그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역 역량은 발전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발전했다. 이런 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확진자가 거의 이제 8,000명이 넘어고 이제 9,000명 가까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가 또 1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당연히 국민께 송구한 마음은 또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방역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쟁점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마스크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 봉쇄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봉쇄가 옳았느냐 그렇느냐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실제로 중국을 봉쇄했던 이탈리아가 최근에 확진자가 뭐 3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사망자는 중국을 지금 이제 거의 넘어설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는 걸 보면 실제로 봉쇄라는 것이 방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WHO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정말로 모델 케이스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 케이스라는 평가는 뭐냐면 방역을 지역적 봉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협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방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방역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방역적 성취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대략 그렇게 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 경제정책, 금융정책, 각종 지원정책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같이.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 이제 미래통합당 뭐 그 전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뭐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현금 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적극적으로 좀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공감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 IMF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합치는 정도의 큰 사안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방역 전쟁과 경제 전쟁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방역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회적 활동을 좀 자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역 대책과 경제 대책이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대책은 방역 대책대로, 경제 대책은 경제 대책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나온 것이 이제 긴급하게 생활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기본소득 같은 이제 개념들이 좀 제한이 된 배경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위 계층들까지 현금으로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중위 계층 이상의 분들, 정말로 그 현실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긴급하게 생활안정 자금 같은 것들을 적기에 신속하게 저는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그 돈이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대전시도 아마 다음 주면 추경을 좀 처리할 생각인 모양인데, 그걸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지역 화폐나 직불카드 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나 프리랜서 뭐 등등 이렇게 좀 정말로 더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좀 공공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저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19일 날 발표한 거는 주로 이제 51조에 해당하는 금융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도 실제로 서민 경제와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가로 발표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추경도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차 추경과 1차 추경 중간에 지자체가 자체 추경을 통해서 그 충격을 조금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퍼 역할을 또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은 그 대전시에게 추경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뭐 재난 기본소득의 성격이든 긴급 생활자금의 형식이든 간에 생활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영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이렇게 정말 운영자금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금융적 지원, 그다음에 현금 지원이나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가 미래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도 당연히 우리가 좀 채택을 좀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그러면 국민이 빚을 질 것이냐,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게만 빚을 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같이 빚을,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재정을 잘 관리해와서 우리 그 김영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뭐 한 4분의 1, 그렇죠,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의 그 부채비율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되, 실제로 국가도 재정 여력 상황에서는 정말 최대한 충분하게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각 나라가 서로 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긴급 자금을 특히 이제 그 달러를 이제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환율 시장이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약간 좀 안정화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또 서민 경제를 다 보완해 나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방안 혹은 대안, 또 미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이건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전의료원이 이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결정은 안 됐던 상황이고요. 이제 근데 최근의 얘기들은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거의 이제 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치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국가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역할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그래서 응원 막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이게 이제 그 감염병의 양상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 대응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좀 청 단위로 좀 승격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좀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검역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검역관들을 좀 증원 요청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검역이 많이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공항이나 이런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검역관들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자체 검역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여진 것처럼 대구는 검역관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T5는 2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구에서 상당히 좀 우왕좌왕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검역관 등을 비롯한 방역 전문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검역 시스템을 정비한 이후에 의료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정말로 중앙과 지방을 통해서 물샐 틈 없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요한 이슈가 비례정당 선거라고 할 정도로 이번 4.15 총선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은 의원님께는 미래로 시작하는 두 당이 잘 가는 듯 하다가 화열음이 났고요. 미래한국당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선교 대표부터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열린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이 생기면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신 거죠. 예. 예, 뭐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소수당의 저희 이제 국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례성이나 대표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잘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제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이제 꼼수로 이제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비례연합정당을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좀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소수정당에게 다 제안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또 몸을 싣고자 하는 그 정당은 이게 하나의 플랫폼 정당입니다. 플랫폼 정당이자 또 한편으로는 연동형 정당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정당이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소수 정당의 참여를 이끌어서 그 참여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는 이렇게 사실은 정치적인 그 도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1대 가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여일 남은 이 총선에 코로나19와 비례정당도 중요한 이슈지만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또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파, 중도층 혹은 부동층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장님. 예, 모든 선거는 그 정치 집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평가, 그 각 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각 정당에 대한 평가. 그 모든 선거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포인트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참여 이걸 통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역 시스템을 보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역 시스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미래가 저는 이렇게 가야만 우리나라의 앞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도대체 21대 국회는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어떤 일에 대해서 대안 없이 장애투쟁하고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그런 정당과 정치 집단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21대 국회를 출발시키면서 미래를 정말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이런 거에 근거해서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표심을 가를 변수는 무엇이고
각 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우리 지역의 현안 또 대안이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뭐 각 당의 이견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 혁신도시가 세종시와 함께 실제로 세종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균형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뭘 줘라라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충청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서 여기에 공공기관 같은 것들 이전시킴으로 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여전히 빨려나가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정말 거대한 방파제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또 대전과 충남이 해야 될 저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도시를 설계하고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이 정말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광역단체장들끼리의 광역당정협의를 한 4차례 정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는 여야 정이 함께 여야정 그 협의체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충청권의 비전이나 발전 계획들을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대전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과학특구도 있습니다만 과학특구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을 교통의 중심, 행정의 중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로부터 온 도시,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을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면서 대전의 위상을 좀 한 차원 좀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공감대를 선거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또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거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바라는 점을 총평 삼아서 한 1분여 정도씩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1대 국회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정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헌의회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내일을 또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는 기존의 정치, 기존의 국회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는 정말로 재헌의회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국회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정말로 일하는 국회, 또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 또 결론을 내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무책임한 세력에게 의석을 줄 것이냐 아니면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뭐 그냥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선거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단결시키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선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